됐습니다. 선택적으로 좀, 음, 컬렉트 함수는 컬렉트가 반환을 하지 않으니까 인자를 가지고 지지고 볶아서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는 함수잖아요. 근본적으로. 함수형에서 생각해보면. 온 이치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이펙트 함수거든. 아무것도 안 해. 값을 변형하지도 않고 그 무엇도 안 해. 그래서 온 이치를 거쳐도 온 이치에 왔던 원래 값 그대로가 다시 반환될 뿐이야. 그럼 온 이치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지? 오만 사이드 이펙트다. 외부의 변수를 유출하거나 외부의 IO를 일으키거나 스로우를 던져가지고 흐름을 망치거나 뭐 이런 온통 사이드 이펙트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컬렉트와 온 이치가 하는 일이 똑같다는 뜻이야. 둘 다 사이드 이펙트 함수니까. 단지 컬렉트는 어떤 기능이 더 있다? 플로우 중단을 시작하는 기능이 있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 없어요? 그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할 모든 일을 전부 다 온 이치로 옮기고 컬렉트 함수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게 짜도 된다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컬렉트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함수가 아닌 프로시저라고 볼 수 있어. 사이드 이펙트니까. 그러면 프로시저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컬렉트에서 해야 될 일들을 분해해서 프로시저를 만들면 개별 온 이치가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개별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컬렉션에서 해야 될 일을 다섯 단계라고 생각하면 온 이치 다섯 개를 걸면 된다 이거야. 굳이 다 컬렉트 안에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걸 통해서 책에서는 어차피 여기 플로우 관련된 이 확장 함수들은 전부 다 다시 플로우 함수를 감싸는 거잖아요. 함수 합성이거든요. 우리 대신에 해주는 거. 플로우를 다시 플로우로 감싸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 사용하는 함수는 에밋과 에밋 올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플로우가 플로우를 감싸가지고 바깥쪽 플로우의 에밋을 안쪽 플로우에 컬렉트해서 해주는 것뿐이란 말이지. 그쵸? 다 그런 건데, 다 그런 건데, 온 이치에서 스로우를 던지면 그 밑에 있는 컬렉트만 영향을 받는 이유는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수 합성이 순차적으로 일어났으니까 앞쪽 오니치에서 스로우를 던지면 그 밑에 있는 컬렉트나 그 밑에 있는 오니치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 컬렉트 이후에 있는 오니치가 혹은 오니치 다음에 나오는 캐치 다음에 나오는 오니치에 스로우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순차적으로 감싸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 느낌으로는 우리 눈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다? 실제는 이렇게 된 거라고. 함수 합성이 이렇게 된 거라고. 실제로는. 그러니 당연히 앞에 놈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 놈이 실행되고 그 다음 놈이 실행되는 순서로 돼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순서가 생기는 거란 말이지. 내가 어떤 플로우에 대해서 이러면 당연히 안 잡히는 거란 말이지.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캐치해서. 캐치 다음번에 스로우가 발생했으니까. 그 순서가 생긴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는 어차피 사이트 이펙트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컬렉트가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어차피 사이드 이펙트이기 때문에. 얘는 바나나나 하지 않는 함수야. 어차피 다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는 함수일 뿐이야. 이럴 거면 어떻게 해라? 이래도 무방하다. 이거나 그거나. 단지 위의 스타일을 쓰면 뭐가 된다? 컬렉트 함수 내부에 스코프를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에 이 어휘를 공유할 수 있다는 어휘 공간이 생긴 것뿐이지 굳이 자유 변수를 공유할 게 아니면 다 온이치로 나눠줘도 된다고. 그래서 컬렉트에서 아무것도 안 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지. 분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이치가 컬렉트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이 발상은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음. 일부 플로우 즐겨 쓰는 인간들은 컬렉트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컬렉트는 그냥 발동용으로 써. 컬렉트의 진짜 이름은 스타트일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한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컬렉트에 람다를 받는 인자를 없애고 온이치만 남겨야 된다는 순수주의자들도 있어. 참고로 얘네는 온이치, 이치라는 말을 쓰는 함수형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이펙트라는 말을 쓰죠. 음. 어떤 라이브러리는 이펙트라는 말을 써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죠? 구글 컴포즈가 그렇고요. 리액트가 그래요. 유즈 이펙트라든지 런치 이펙트라든지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이펙트라는 말을 쓰는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오니치라는 용어를 쓰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래요. 파가 좀 갈려 있어. 근데 최근에는 메이저 업체들이 다 이펙트라는 용어를 채용했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 계열들은 이펙트가 우세를 점하고 있지. 사실 이거 오니치라고 안 하고 이펙트라고 했을 게 나을 수도 있어. 현대 추세를 보면 플로우가 좀 오니치를 쓰는 건 구닥다리. 초반 함수형 랭귀지들이 이걸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다 이펙트로 대동통합이 돼가지고 다 이펙트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이펙트다 오니치는. 그래서 오니치에서는 값에 관여를 할 수 없어. 오니치를 몇 번을 걸어도 플로우가 일으킨 값이 그대로 전달. 오직 사이드 이펙트만 일으키는 거니까. 그리고 오니치는 사이드 이펙트 중에 스로우만 관여할 수 있지 플로우에 나머지는 관여할 수 없어. 플로우가 그냥 흘러가야 돼. 지연을 시킬 수는 있지. 서스펜드 함수니까. 그래서 서스펜드 지연을 시킬 수 있지. 딜레이 같은 걸로. 하지만 값 자체에 영향을 주거나 흐름 자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 필터 같은 역할이나 맵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스로우로만 관여하니까 나쁘죠. 나빠. 스로우 캐치를 넣는 건 항상 나쁜 전략이에요. 그래서 플랫 맵을 넣어야 됩니다. 넣을 거면. 뭔가 잘못될 일이 있으면 플랫 맵을 쓰는 거라고 그랬죠. 맞지? 상남자는 맵이고 쫄리면 플랫 맵이라고. 쫄릴 때 오니치로 캐치. 오니치 캐치하면 안 돼. 쫄릴 때. 그 무식한 짓이야. 에이,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맵이라는 함수를 여기 함수형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이게 당당하게 썼다 이거야. 당당하게 썼어. 이게 정말로 돼? 정말로 돼? 이거 안 되잖아. 죽잖아. 죽는다고. 인티저는 죽어. 롱은 괜찮아. 롱은 그냥 경계면에 수용되는데 인티저는 죽는단 말이지. 쫄리잖아. 쫄린다고. 쫄리면 플래맵이야.
그거라고. 쫄리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미친 스로우 던질 생각하지 말고 쫄리면 빈 플로우를 보내면 무시하게 되니까 컬렉트에서 그 값을 무시하게 될 거라고. 응? 여러분들 가장 간단한 2차원 배열의 플랫맵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배열이 평탄화된 게 아니라 빈 배열이 없는 셈 쳤다는 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점이에요. 플랫맵은 그런 뜻이라고. 빈 배열을 보내면 없는 셈 쳐주겠다라는 게 바로 플랫맵의 핵심이야. 그걸 통해서 무시할 수 있는 원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맵은 내가 상남자라서 무조건 성공한다고 장담하는 거고 쫄리면 플랫맵이라니까. 대신에 귀찮지. 플로우를 한 번 더 감싸야 되니까. 원래 그냥 그 값을 반환하면 되는데 플로우를 한 번 더 감싸는 게 귀찮지만 대신에 빈 플로우를 보내는 걸로 걔를 무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스로우 같은 거 안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어쨌든 이런 뮤테이션 계열들이 아니라 지금은 다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함수를 다루는 거야. 근데 처음에 22장에서 다루는 게 사이드 이펙트 함수부터 다루는 거죠. 컬렉트하고 오니치는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 플로우 과학의 파이프라인에서 보면 사이드 이펙트일 뿐이야. 심지어 종결 함수인 컬렉트조차도 사이드 이펙트일 뿐이야. 얘네들은 다. 그래서 캐치와 오니치의 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플랫맵으로 해결한다. 그런 문제는 미치지 하지 말고. 자, 302페이지에 플로우온과 런치인이 나오죠. 이게 바로 컨텍스트를 바꿔가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오니치는 사이드 이펙트 함수지만 지금 제가 디스코드에 쓴 맵이나 플랫맵은요. 사실은 플로우 팩토리 함수 안에 있어야 될 내용인데 바깥으로 뺀 거잖아. 응? 원래는 이건데 내가 무언가의 이유로 뺀 거잖아. 맵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한 거잖아. 응? 원래는 쟤는 원래 플로우 팩토리에 밀어넣을 수 있는 건데 뺀 거잖아. 여러 가지 이유로. 얘와 연산을 분리하겠다. 뭐 아무튼 뭐가 됐든 원래는 밀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쟤는 플로우 팩토리 일부야, 사실은. 그렇죠? 아, 이건 원본 데이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연산을 할 거예요. 뭐 아무튼 간에 내가 밀어넣으려고 마음먹으면 플로우 팩토리에 밀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지, 좋게. 연산을.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필터, 맵 등 조작기 함수들은 서스펜드 함수이긴 하지만 컬렉팅 쪽이 아니라 플로우 쪽이라고. 플로우 팩토리 쪽 함수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포르테인 컨텍스트를 플로우 쪽 팩토리에도 적용할 수 있고 컬렉팅 쪽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기억나? 기억나죠?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플로우 온을 이용하면 플로우 온 다음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디에 적용한 거다? 사실은 팩토리 쪽에 적용한 걸 수도 있다는 의미론으로 보자면.
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위에 두 개는 사실은 팩토리 쪽에 적용하는 거란 말이지. 제일 밑에 있는 것만 컬렉트 쪽에다 적용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사실은. 이해했어? 그렇다고. 관여를 못할 것 같지만 한다고. 음. 아니 실제로도 그렇고 원본 플로우는 어쩔지 몰라도 필터를 걸었을 때의 저 녀석은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 두 번째 필터용 플로우를 만들 때 저 안에 새로 생성되는 플로우는 그 안에서 콘텍스트 정리하게 된단 말이지. 실제로는. 그래서 마지막 컬렉트 외에는 전부 다 누구 거다? 플로우 팩토리 쪽 거란 말이지. 그래요. 그래서 최초에 시작되는 플로우를 가볍게 만들고 맵에서 무겁게 걸면 실은 뭐다? 실은 전부 다 팩토리 쪽 플로우의 서스펜드 디스패처를 조종할 수 있게 돼. 뭔 얘기냐고? 그냥 처음을 아주 가볍게 건다고 생각해봐. 아무 생각 없이 5개를 만들고 싶어. 근데 얘는 거의 하는 일 없이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 그 다음에 진짜 일은 어디서 할 거냐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러면 저 맵이 플로우의 주요 내용일 거 아니에요. 시발이 되는 저 플로우 1111은 그냥 5개 하라는 뜻밖에 안 되는 거고 진짜 헤비한 플로우 팩토리 함수 태반은 다 저 맵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에밋 로직 대부분 다 저 맵으로 이사 간다고. 그러면 플로우를 생산하는 쪽에서는 iO에서 하고 컬렉트 쪽에서는 저 디폴트가 먹게 된단 말이에요. 인석군 저번 거의 질문에 답이 됐는지.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나 이거 나온다고? 근데 저 디폴트는 업스트림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저기 플로우는 업스트림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플로우 어디에만 적용된다고? 그래서 콜렉터는 그 실행 스코프 디스패처를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니야. 303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어? 그래요? 아닌가? 여기서 콘솔 시킨 거 보면은, 네임 1 나오나? 네, 네임 2, 3이 안 나오고? 마지막에 콜렉트가 네임 1이 되더라고요. 원위치는? 첫 번째 거가 네임 원위치는 네임 3잖아. 아니 네임 2인가? 네임 2요. 네. 잠깐만. 아니지. 컬렉트는 지금 민석 군이 얘기한 대로 네임 1이잖아. 네. 원위치는 네임 2에서 처리됐잖아. 네, 밑에 있는 거가 맞아. 원위치에서 반대로 했구나. 내가 순서를. 원위치가 플로우 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적어주면 돼. 컬렉트 적어주는 게 아니라 플로우 온에
근데 진짜 이렇게 되나? 오니치 앞에 플로우 온이 뒤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되나? 그렇게 되기도 되나? 그러네. 그 밑에 그림에서 그렇게 써져 있네. 응. 어쨌든 컬렉트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니치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지. 어. 오니치에서 한다가 그 이게 전부 다 오니치에서 해야 된다니까. 컬렉트는 그냥 시작만 하고 얘가 많은 거에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 다 오니치로. 연산이 위에 걸 영향을 받는구나. 내가 반대로 써줬네. 이것도 가물가물하다. 이게 내부 구조, 저도 궁금해서 내부 구조 좀 까보니까 응, 내부에 채널 같은 거 이용해서 뭔가 역전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응. 다른 거는 이거네. 오케이. 그래. 여러모로 컬렉트 쓰면 안 돼. 런치인은 별건 아니고 코르틴 스코프에 병합시키는 건데 런치인 304페이지 코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컬렉트 그냥 생으로 불러댄다 이 새끼가. 컬렉트는 동네 밥이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메인 코드에서 오니치에서 할 일 다 하고 런치인은 스코프에 병합시키는 것만 하고 있죠. 우리 앞에서 스터디에서 배웠던 코트린 X 코르틴에서는 코르틴 스코프가 막 계속 전파가 되죠. 다 걔한테 힘이 몰려 있어가지고 디스패처고 뭐 다 저 스코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스코프 내에서 실행하겠다로 스코프를 엮으려 런치인 이때도 콜렉트를 못 쓰게 된단 말이지. 까지 22장 질문. 22장 중요한 장이었죠. 블록 어떻게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장이었어. 그다음에는 13장에서는요. 수신함수 계열인 머지지 컴바이너. 머지지 컴바인은 생산함수가 아니에요. 모아서 나한테 전달해주는 애지 생산함수는 아니고 나한테 모아주는 방법, 즉 뷰잉을 해주는 일종의 프로젝션이죠. 두 개 이상, 뭐 머지하고 또 머지하면 두 개 이상이죠. 어쨌든 머지한 애들 여러 개의 플로우를 모아서 프로젝션 해주는 녀석인데요. 머지하고 집하고 컴바인이 있다. 어디다 쓰냐? 머지는 A하고 B가 있으면 A랑 B랑 하는 일이 컨텍스트상 동일한 일이야. 근데 나눠놨어.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분산 작업을 의미해요. 그래서 머지의 핵심은 오더가 없다는 거야. 오더 리스가 제일 중요해. A 작업과 B 작업의 순서는 중요치 않다는 거지. 그래서 머지를 쓰는 경우에는 각 에밋이 순서를 재조립할 수 있는 데이터그램 넘버를 내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재조립해야 되니까. 음. 아니면 아예 조립 자체가 필요 없거나.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있을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가장 쉬운 머지
예제는 메신저의 친구 목록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아니, 대화 목록. 대화 창 말고 대화 목록. 그러면 각각의 대화 상대들 하나하나가 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머지로 묶어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온 애들한테 배지가 뜨겠죠. 머지로 묶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단순히 분산된 작업이고 영호님이 먼저 말 건 다음에 민석 씨가 말을 걸든 상주님이 먼저 말 건 다음에 요한 씨가 말을 걸든 상관없다 이거지. 그게 뭐지? 순서 신경 안 써. 날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에 비해서 집은 달라. 집은 트랜잭션을 대기하는 기능이 있어. 야, 너 가서 달걀하고 우유하고 사왔냐? 이거지. 달걀 우유가 묶여야지만 그 다음번 일을 할 수 있어. 음. 근데 집이 실무에서 쓰이기는 어려워. 실패 처리가 없어. 집의 실패를 감지하는 타임아웃이라든지 A의 값이 이럴 때는 B에 대해서 예외를 두겠다라든지 뭐 이런 개입을 할 수가 없어. 그게 좀 집에서 귀찮은데 개입 못하는 건 아니죠. 거기다 쓰러 던지면 되니까. 네, 쓰러 던지면 되니까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집 함수에서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A나 B 중에 마음에 안 들면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타임아웃 같은 건 못 걸어. 왜냐하면 내부 함수에서 A, B가 다 모였을 때마다 그 함수가 호출되는 거지. A는 왔는데 B가 얼마 동안 안 왔어. 뭐 이런 식으로 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트랜잭션 상황이긴 한데 무조건적으로 그 트랜잭션이 반드시 성립한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활용처가 낮아. 실무에서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뭐 이런 거지. 윤성님이 군대 갔다 와도 내 여친은 반드시 기다려. 뭐 이런 거잖아. 현실에서 안 그러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반드시 트랜잭셔널한 작업이 일어난다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은행에서 송금을 하면 제 계좌에선 빠지고 상대방 계좌에는 입금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거래 완료했다는 걸 띄울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절대적으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걔 통장에 입금되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어. 그럼 두 개만 기다리면 되겠네. 그럼 그 다음번에 가서야 고객한테 오케이 사인 내면 되잖아. 근데 그게 절대로 일어나냐 이거야. 이건 트랜잭션이긴 한데 롤백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성공한 트랜잭션일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집을 잘 안 쓰게 된다. 그런 일이 현실 세계에 잘 없으니까 실제 도면에 쓰게 해서 실제에서는 컴바인이죠. 컴바인은요, 리스너를 통합하기 위해서요. 리스너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플로어 하나에 대한 리스너가 컬렉션이잖아요. 컬렉트에 있는 함수가 리스너 한 개인데 여러 개의 플로우를 동시 감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각각의 플로우는 독립적일 거 아니에요. 독립적이니까 감시를 하는데 그럼 두 개를 동시에 감시하는데 독립적인데 어떻게 두 개를 동시에 감시하지? A나 B 중에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다른 쪽은 마지막 값을 계속 나한테 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컴바인으로 구현할 때는 내 안에 diff를 따로 구현해야 돼. A 값의 라스트가 이거였는데 지금 온 A 값은 옛날 거냐, 바뀐 거냐는 컴바인 람다 안에서 알아서 구현하고 나는 변화된 게 A나 B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계속 보낼 건데 변화되지 않은 쪽은 옛날 값 보낼 거야 이런 거지. 음. 그 diff를 내가 구현해야 돼. 컴바인 람다 안에서. 세계 예제에서는 대충 밀어놨거든요. 누구한테 밀었지? 누구한테 밀었냐면 업데이트 노티피케이션한테 그냥 유즈 스테이트하고 노티피케이션 그냥 밀어버렸잖아. 네가 알아서 안에서 디프 하라고. 실제로는 이거 안에서 디프를 내가 해야 돼. 내가 컴바인 람다 안에서 디프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 할 수 없잖아. 얘는 그때마다 불러진 함수이지 불러지는 내용을 계속 기록할 수 있는 메모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컴바인 함수를 쓰면 바깥쪽의 자유 변수를 자꾸 사용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previous use state하고 previous notification 어디다 적겠어? 이 바깥쪽에 있는 변수에 담을 수밖에 없다고. 컴바인이 약간 그런 걸 유발해요. 그게 싫으면 업데이트 노티피케이션 배지라는 이 녀석이 디프를 하고 있겠지. 안의 상태에서. 꼬락서 보니까 이것도 함수인데? 이 새끼 어디다 기억하고 있는 어딘가에는 사이드 이펙트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프리비어스 그럴 거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머지, 집, 컴바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잘 안 쓰게 되는 건 집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머지고 컴바인은 자주 쓰긴 하는데 스위프트도 컴바인을 지원 대부분 애들이 다 컴바인 지원하거든요. 컴바인이 어떤 뜻인지는 고유명사처럼 외우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컴바인 다 이렇게 작동하거든요. 근데 디프를 구현하는 레면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해. 오이사님 이게 자유변수의 도움 없이 디프를 구현할 수는 없잖아. 컴바인이 이 모양을 작동하는데 실제 함수형 세계에서 컴바인의 의미는 뭐야? 마이크 안 풀렸어. 몰라. 아무튼 그래.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머지다. 아까 말한 대로 머지는 대등한 작업이 병렬화되어 있는 걸 합치는 거니까 머지를 가장 많이 쓰게 돼요. 실제로도. 그래서 머지한 걸 머지한 걸 머지한 걸 머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머지는 A, B만 제공하지만 A, B 한 것도 하나의 플로우이기 때문에 걔를 또 다시 C랑 머지하고 걔랑 또 다시 D랑 머지하고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머지하면 여러 개를 다 머지해서 수실할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다수의 플로우가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 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머지로 하게 되면 각각의 음, 아이템들이 다른 플로우를 탈 때 음. 그 타입들이 모두 다르면 그 아이템들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니, 뭐가 아니냐면 맞는 얘기인데 뭐가 아니냐면 그건 애당초 같은 타입을 반환하지 않았으니까 같은 작업에 대한 분산 작업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 같은 거에 대한. 어.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내 친구별 메시지를 분산해서 처리해주는 플로우라면 당연히 리절트 값도 다 메시지였을 거란 말이지. 아닐 리가 없지. 스캔이 나와요. 책에선 폴드와 스캔은 마치 비슷한데 스캔은 결과가 배열이와 같은 헛소리라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스캔은 생산함수예요. 맵과 똑같아요. 함수형 스터디에서 함수형 상태 배웠죠. 페어로 프리비어스와 뮤테이션을 주는. 기억나? 기존 상태를 받아서 새 상태를 반환하잖아. 그 기억나죠? 페어로 하는 거. 몰라. 어쨌든 함수형 상태에 근접하다. 그래서 스캔 같은 경우에는 ACC가 이 연산의 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상태를 베이스로 V를 새롭게 만들어서 ACC로 넘길 수 있다는 것만 중요해. 그렇게 따지면 모든 컬렉트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드랍 0이야, 1이야. 어쨌든 스캔 N 값은 버릴 거야. 버려지는 값이고 ACC V가 무조건 V를 반환하고 있다라면 V 타입하고 같은 타입이 스캔 타입이 되고 드랍 0을 때린 컬렉트가 아무것도 아닌 스캔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항등원이 성립해. 스캔이라는 건 항등원을 성립시킬 수 있어. 응? 그렇거든? 항등원 성립할 수 있어요. 스캔이라는 건. 그래서 스캔은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말고 3번 예제처럼 데코레이터를 만들어내서 소비하게 만든다든지 원래 V값인데 V값을 내포하는 데코레이터를 해서 내가 그 데코레이터를 컬렉트해서 받게 하든지 아니면 로그를 쌓는 ACC를 만든지 애당초부터 나의 상태를 다 로그화해서 기록할 건데 그 ACC 객체한테 기초가 되는 ACC 객체는 좋겠죠. ACC 객체한테 계속 애드 로그를 해주고 있는 거지. V값을. 이렇게 어그리게이션하는 객체로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그리게이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스캔은. 이거 대단한 놈이에요. 이건 콜드 같은 녀석이 아니야. 컬렉트 앞에 맵처럼 사용하는 굉장한 제너레이터야. 실제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많은 걸 해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점진적인 파서라든지 스트리밍 데이터의 일부 데이터가 차곡차곡 채워져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계속 받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상태 같은 경우에는 변화해야 되는 값들이 계속 플로우로 들어왔을 때 실제 대상은 애니메이션 하는 객체 하나일 거 아니. 그 객체가 계속 애니메이션 값을 반영하고 나한테 주고 반영하고 나한테 주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사이드 이펙트를 조장하는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3번 얘는 일반적으로라도 이전 상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를 바탕으로 V를 계산할 수 있잖아. 맵은 상태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전 상태든 무슨 상태든 아무튼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하나도 없잖아. 맵이라는 건. 그래서 그냥 순수한 그 원소만 가지고 뮤테이션을 일으켜야 되잖아. 그거에 비하면 스캔은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 이거야. 응? 함수형 사고를 할 수 있냐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문제를 리커시브한 합으로 볼 수 있냐라는 게 관건이라고 그랬죠. 함수형 사고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고만 할 수 있다라면 스캔이야말로 이전 상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함수에 되게 중요한 컨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오직 그 원소만 가지고 뮤테이션을 일으켜야 되니까 제약이 되게 심하단 말이지. 그래서 맵보다 스캔이 더 쓸모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막말로 뭐 ACC 무시하고 계속 V를 리턴해도 되잖아. 아까 드랍 0 저 스킬이 있기 때문에 맵을로도 동치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맵이잖아. 스캔은 무적입니다. 스캔은 사랑이야. 스캔으로 안 되는 거 없어. 스캔은 맵이란 말이야. 맵은 드랍, 이거의 동치잖아. 드랍 제로는 왜 필요한 거예요? 저거 스캔 n 값. m이 타지 않은 n 값을 컬렉트 스트림에 포함시켜. 예를 들면 플로우 1, 1, 2, 3이 있을 때 이러면 이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저 0은 원래 없는 값이잖아. 아, 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스캔으로 태반 많은 나머지 함수들이 다 동치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사실 스캔이 무조건 거지. 드랍 0만 포함하면. 게다가 드랍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온 스타트도 커버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온 스타트도 필요 없게 된단 말이지. 무적이야. 스캔 함수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야. 함수적으로 봤을 때는 스캔 함수가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상태도 사용할 수 있고 기본 값도 안에 삽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가 거의 무적이지. 얘가 거의 무적. 그래도 플랫맵은 안 된다. 원소는 원소만큼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너뛰기 기능은 플랫맵만 갖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플랫맵 시리즈가 나오죠. 어쨌든 플랫맵은 이게 된다 이거야. ABC가 있는데 A일 때는 건너뛰고 싶어. 그리고 나머지만 플로우를 돌릴래. 그러면 A는 안 하고 BC 것만 하겠죠. 요 건너뛰기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스로우를 안 쓸 수 있게 된다. 스로우 캐치를 안 쓸 수 있다는 거는 뭐 모든 플랫맵의 공통점이고. 근데 플랫맵 세 가지를 뭐에다 쓰냐 이거지. 그럼 플랫맵 콘캣은
홈캣은 일단 아까 머지하고 다른 점은 머지는 값을 제너레이트 하지 않아요. 어그리게이션만 하지. 근데 플랫맵은 값을 제너레이트 하잖아. 새 값으로 뮤테이션 하거나 저렇게 새 플로우를 포함시켜서 값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얘는 제너레이터 계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머지의 제너레이터 버전이 플랫맵 홈캣이야. 음. 머지는 어그리게이터고 제너레이터 입장에서의 머지를 대신하는 게 플랫맵 홈캣이라 이거야. 그런데 플랫맵 머지를 사용하면 프라미스 올 같은 효과를 그룹별로 낼 수가 있게 돼. 프라미스 올보다 훨씬 더 좋지. 첫 번째 플로우가 그룹을 의미하게 되니. 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플랫맵 머지에서 발동하는 첫 번째 플로우는 그룹 이름이나 마찬가지야. 그룹별로 묶여져 있는 여러 개의 작업들을 병렬로 그룹 A와 그룹 B와 그룹 C가 동시에 병렬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지. 음. 프라미스 올 3개 때린 거란 말이지. 자바스크립트로 표현하면 이게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는 아니고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이 짓을 되게 쉽게 해준 거야. 딱 이런 느낌이라 이거야. 이게 프라미스 올은 그룹 하나밖에 안 되는데 저 새끼는 저걸 할 줄 안다고 저렇게. 저거 그룹을 끊어가지고 A 그룹 다 되면 B 그룹 다음에 C 그룹 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스테이지를 정해서 스테이지별로 그룹핑을 해줘가지고 단계 스테이지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동기 통제에 이렇게 쉬운 문법이 있나 싶을 정도란 말이지. 저게 저 두 줄로 된다니까? 어싱크에 저 지나 같은 게 저게 두 줄로 되니까 저게 굉장한 거지. 그래서 플랫맵 머지를 쓸 때 첫 번째 플로우 그룹은 그룹 이름일 가능성이 높아요. 중단 없는 그룹 이름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고요. 플랫맵 라스트는 디바운스죠. 디바운스입니다. 앞에 거 잘라먹고 계속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디바운스, 예를 들면 첫 번째 플로우가 1초에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1초 이후에 변화가 있으면 반영이 되지만 1초 내의 변화는 앞에 거 씹어먹잖아. 정확하게 디바운스의 의미란 말이지. 오케이? 디바운스가 뭐냐고? 이씨, 안 가르쳐줘. 디바운스 대충 이거에서 디바운스 영어 초점만 써줘.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디바운스에 쓴다.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책 읽으시면 충분히 알 수 있다. 큰 거 없다.
하지만 뭐 중요한 함수가 여기서는 안 다루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 있었죠. 저번 시간에. 아닌데. 라스티스트. 대충 오다 때리고. 왜 갑자기 까먹었지? 뭐였더라? 중단시키는 거. 교환나. 그래서 교환은 여기까지예요. 교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작성 못했고요. 나머지는 책으로 진행할게요. 어, 화면 공유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닫으면 녹화가 중지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번에 24장에서는 공유 플로우하고 상태 플로우가 나오잖아요. 쉐어드 플로우는요, 채널 대신 쓰는 거예요. 우리가 플로우는 그저 핑퐁이 되는 중단 함수였을 뿐이잖아요. 발동을 컬렉트 할 뿐이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잖아. 플로우 팩토리 함수는 그냥 인자로 받은 서스펜드 함수로 호출하는 함수일 뿐이잖아. 기억나시죠? 단지 그것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플로우라는 거는. 근데 얘를 컬렉트 할 때마다 당연하게도 컬렉트에 주어진 람다를 넘겨서 그 함수를 호출해서 또 시작하는 거니까 하나의 플로우 시작은 하나의 컬렉트 람다에게만 매핑이 되잖아. 리스너를 하나만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매 리스너든 다 다른 플로우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채널은 뭐죠? 채널을 하나 만들고 나면 리스너를 여러 개 붙일 수가 있나요? 없어요. 채널은 어떤 거냐면 원본 데이터를 1번 리스너가 1, 2번을 가져가고 나면 2번 리스너는 3, 4번을 가져갈 수 있을 뿐인 거야. 여러 리스너가 하나의 데이터를 경쟁해서 소비해 가는 거지 공유해서 받을 수는 없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여러 개의 리스너한테 동시 배포하는 이런 식의 구조가 없잖아. 서스펜드 구조에서. 예를 들면 내가 오늘자 신문을 20명한테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싶어. 라는 기능이 없다고. 엄밀하게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에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옵저버 모델이 없어. 우리가 여지껏 배운 거에 따르면 채널과 플로우가 그나마 리스너하고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분리해주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보면 가장 일반적인 브로드캐스트가 없단 말이지. 하나의 노티피케이터가 여러 개의 옵저버한테 배포하는 이 방식이 없는 거예요, 현재. 음. 놀랍게도 없어요. 여지껏 배운 것 중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옵저버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배운 구조 중에 없다 이거야. 채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애들이 리시브를 할 수 있긴 한데 어떤 놈이 리시브하면 오늘자 신문을 한 놈이 리시브하면 오늘자 신문을 받을 수 있는 놈이 없어지잖아. 다른 놈은 다른 신문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없고 플로우를 구독하면 구독하는 놈마다 전용 신문이 날아가잖아. 이번에는 또 없다고. 같은 신문을 여러 명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지껏 배운 거 중에.
걔가 누구냐면 바로 얘야. 쉐어드 플로우. 그 쉐어드 플로우는 전통적인 옵저버 모델을 구현할 때 쓰는 거예요. 책에서는 되게 어렵게 표현하고 지랄하고 있는데 334페이지에 보면 이게 가장 쉬운 예제입니다. 334페이지에 꼭대기에 보면 뮤터블 쉐어드 플로우라는 애가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런치 두 개를 때렸어. 즉 리스너 두 개를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쉐어드 플로우 에밋을 때렸더니 1번 리스너에도 수신이 되고 2번 리스너에도 수신이 되죠. 이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옵저버 모델 이거잖아. 하나의 노티피케이터에 여러 개의 옵저버를 붙이는 거잖아. 이게 이거밖에 없어. 서스펜드를 먹는 옵저버 모델 중에 이게 되는 게 얘밖에 없어. 물론 만들면 되지. 시스템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주어지는 게 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쉐어드 오브젝트. 아니 쉐어드 플로우입니다. 이름을 애매하게 지었죠. 이게 와닿아요? 쉐어드 플로우가 이런 뜻인지 알았어?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잘 몰라서 안드로이드 개발자 애들 보잖아요. 그러면 옵저버 여러 개 쓰는 것 때문이 아니라 쉐어드 플로우의 에밋과 쉐어드 플로우의 컬렉터의 시점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쉐어드 플로우를 쓰는 경우가 많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쓴다고 애들이. 그렇죠? 쉐어드 플로우에는 백로그라는 걸 남길 수가 있죠. 그래서 리플레이 카운트에 의해서 미리 히스토리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컬렉터를 걸었을 때 리플레이 수만큼 에밋이 됩니다. 그래서 핫콜드의 속성을 다 갖고 있죠. 아니지. 콜드하진 않지. 핫인데 로그성 핫을 해주지. 이것도 되게 좋아.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새롭게 화면이 그려지면서 옛날 플로우에 이 컬렉터를 붙였단 말이야. 그럼 원래는 그 다음부터 에미터 값만 수신해야 되는데 그래도 옛날 앞에 게 5개는 궁금해. 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옛날 앞에 게 5개가 일단 들어오게. 음. 이런 시나리오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음, 이거 주로 어디다 쓰냐면 실시간 데이터에다 많이 쓰거든요. 주가 실시간 차트 시스템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주식 차트는 지난 1시간 동안의 주식 변화가 계속해서 그래프로 갱신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는 주식 데이터 10분에 한 번씩 받아. 그러면 내가 6개까지 데이터만 있으면 현재 그래프일 거 아니야? 현재 그래프가 6개를 그렸는데 새 데이터가 오면 얘는 밀려나고 그 다음번에 그려진 식으로 데이터가 계속 이쪽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계속 들어오면 앞에 게 사라지는 거니까 Q 형식이죠. 서클 Q 같은 녀석이란 말이야.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옛날 게 지워주고 새 거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어. 화면만. 다시 열었으면 옛날 플로우를 했으면 여기에는 아무 그래프도 없이 색감만 하나 딱 찍힐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싫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6개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옛날 거. 그럼 일단 다 그려지고 그 다음번에부터 시작할 거야. 이런 시나리오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쉐어드 플로우는 어, 여기 스테이트 플로우는 안 써도 그만이거든요. 사실 그냥 편의 시설이야. 근데 쉐어드 플로우는 무조건 써야 돼. 대체할 기능이 없어. 아니면 쌤으로 만들어요. 전통의 옵저버 모델이 이거밖에 없어. 쉐어드 플로우는 저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334페이지 코드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옵저버 모델 그대로죠. 이거 뭐죠? 서, subject.notify가 바로 flow.emit이잖아. 그렇게 쓰는 거야, 얘는. 이거 뭘로 보여? 그렇게 보이지 않아? subject.notify로 보이잖아. 디자인 패턴에 있는. 딱 그걸로 보이잖아. 그 이 컬렉터는 애드 리스너로 보이잖아. 그 모델이 이거밖에 없다고. 서스펜드를 지원하는 게 플로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널이고 뭐고 아무튼 기존 구조에서 다 합쳐서 얘밖에 없어.
중단 컨텍스트 하에서 제공해 주는 게. 이렇고요. 근데 이런 다수의 컬렉터들이 동시에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 UI 쪽에서 엄청 많아요. 유저 이름이 바뀌면 상단 GMB도 바뀌는데 LNB에도 바뀌고 타임라인도 바뀌고 뭐 이러잖아. 수두룩 뻑적합니다. 수두룩 뻑적해. 뭐 이렇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트 플로우. 스테이트 플로우는요. 그냥 편의 기능이에요. 사이드 이펙트인 외부 변수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비동기판 중단판 델리게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속성 델리게이터의 중단판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실제로 속성으로 뮤터블 스테이트 플로우를 잡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객체의 속성으로 클래스의 필드로 이걸 잡으면 걔가 비동기형 델리게이터랑 마찬가지야. 이게 바로 구글 컴포즈가 쓰는 수법이지. 구글 컴포즈가 바로 이 수법을 이용해서 비동기적인 상태 갱신으로 비동기적인 화면의 갱신을 이루려고 속성 자체를 비동기화할 때 쓰거든요. 말하자면 게터 세터가 있는 건데 게터 세터가 비동기적으로 움직인다 이거야. 그 결과는 플로우로 컬렉트로 수신함. 이건 마치 옵저버블 델리게이터인가? 걔 비동기 파이잖아. 말하자면 우리가 속성 델리게이터 중에 옵저버 델리게이터가 걔 기본을 제공해 주는데 안 쓰죠. 왜 안 써? 옵저빙하는 상황이나 업데이트되는 상황이 비동기적인데 다 동기로밖에 작동 안 하니까 로고 찍는 거 외엔 별 쓸모가 없어서 안 쓰고 있는 거거든. 근데 뮤터블 스테이트는 쓸만해. 왜냐하면 업데이트 보고까지 전부 다 비동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한 컨텍스트를 함축시킬 수가 있어. 중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속성 값에 대한 비동기 업데이트 및 감시용으로 뮤터블 스테이트를 쓰면 태반 많은 것들이 간편하게 됩니다. 양이 많이 줄어요. 코딩 양. 그래서 조화를 하고 씁니다. 그래서 남발하기도 쉽고요. 구글 컴포즈를 쓰는 패턴을 보면 어, 화면 하나 그리면 플로우를 막 수백 개씩 만들어내는 거나 마찬가지 짓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래. 컴포즈에 등장하는 뮤터블 스테이트의 수를 봐. 화면이 요만한 거 그리면 막 플로우를 100개씩 만들어낸다니까? 이씨 돌아? 중단 태스크가 미친 듯이 들어가 있어. 그씨. 컨티뉴에이션 만드는 비용만 해도 어마무지할 것 같아. 아무튼 구글 컴포즈는 그런 거 기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안드로이드용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글 데스크탑도 컴포즈 있고 다 컴포즈 있잖아요. 컴포즈가 컴포즈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사용 행태가 어마무지한 플로우 생성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빨라지려나? 그렇습니다. 24장까지. 어? 자, 이거 뭐야? 스윙이야? 일단은 저게 그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면은 젯브레이 그 인텔리제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인텔리제이 UI들이 전부 다그 스윙으로 돼 있잖아요. 네, 걔를 조금씩 지금 컴포즈로 갈아 끼우고 있거든요. 네. 그때 쓰는 툴kit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딱히 이 코드에서 상태 관리자는 안 나오는데? 얘는 그냥 그 UI 툴킷이니까 여기 UI 이제 스킬에서. 그냥 컴포즈 이제 스윙 툴킷을 이제 조금씩 갈아 끼우려고 그렇구나. 예. 일단은 스윙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뭔가 이것저것 집 박아 놓을 수 있도록 이것저것 좀 막 해놨더라고요. 어,
그걸 주엘이라고 하구나. 자, 그래서 24장에서 혹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너무 대충 넘어갔다. 교환이 없으니까 역시 너무 대충 넘어갔는데. 교환을 썼어야 돼. 나 할 말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교환 보강하면서 더 알려드릴게요. 25장 플로우 테스트하기는 저번처럼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저 저번에 코르트 테스트하기 넘어갔죠. 잘해라. 뭐 메시지 서비스 같은 몇 개 목이 제공되긴 하는데요. 플로우는 그냥 생으로 테스트할 수밖에 없어요. 비동기 상황이라. 그냥 컬렉션 안에서 혹은 온 위치로 어서트 때리는 수밖에 없어. 제가 이거 잘 안 보는 이유가 저거대로 해도 잘 안 되고요. 사실은 코르틴도 그래요. 코르틴도 뭐 이것저것 하는데 제 코드 보고 그냥 럼블로킹 안에서 막 갖고 놀고 있잖아요. 다 잘 안 돼. 다 잘 안 돼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어설트는 그냥 그 시점에 때리는 수밖에 없어. 다 해봤는데 잘 안 됐어. 플로우도 테스트 프레임워크 써서 뭐 서비스 래퍼 만들고 막 해봤는데 다 그지 같고 그냥 오니치에서 그냥 어설트 때렸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위에는 장들이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설명, 서술적인 설명들이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장, 23장 제가 오늘 교환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편의 시설을 쓸 때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쓰면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손으로 하면 너무 귀찮아. 플로우 팩토리 함수 안에 이 기능을 내가 코드로 짜내려면 개 노가다야. 그 23장, 24장에 나오는 건 그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해. 그 상황이 되게 일반적이야. 제가 교환해서 그게 왜 일반적인지 어디에 쓰는 건지 설명드렸잖아요. 이름이 좀 함수형으로 생겨가지고 잘 상상이 안 되는 것뿐이지 실제 그 의미를 알고 나면 플로우를 생으로 안 쓰고 그 비동기 그룹핑 통제할 때 쓰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이게 코르티나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플로우로 통제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방금 봤던 그 함수들 때문에 다수의 비동기 상황을 통제하는 게 플로우를 이길 수가 없어. 런치, 어싱크, 어웨이트 이걸로 될 게 아니야. 얘가 통제하는 수준을 이길 수가 없어. 또 아까 제가 코드 적어드린 거 봤잖아요. 막 말도 안 되게 통제하기 때문에 다수의 비동기가 있을 때 얘를 이길 수 없어. 불편해서 못 써. 개별 코르틴을 통제할 생각을 개별 런치해가지고 하나하나 통제할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다니까. 아니 일단 플로우는 내가 플로우 안에서 에밋과 에밋 올이 되잖아. 이것만 해도 끝난 거잖아. 에밋 올에서 플로우로 부스트한 것만 해도 끝난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비동기를 통제하는데 플로우를 안 쓰고 그냥 생 코르틴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고요. 게다가 플로우가 무겁냐면 아니잖아. 플로우 그냥 함수잖아. 핑퐁 치는 함수일 뿐이라고. 함수 합성할 때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플로우는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다. 걔가 굉장한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비동기를 조직화하는 테크닉에 가까워요. 그래서 플로우 쓰면 스코프가 별로 필요 없어요. 플로우가 스코프 그 자체야. 비동기를 통제하는. 스코프 쓰는 이유가 다 어싱크 혹은 런치 같은 구조화된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그걸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 플로우를 쓰면 다 필요 없어. 플로우가 아까 말했듯이 어? 플랫맵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알아서 그룹핑하기 때문에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 중단 함수들을 다 들고 와서 플로우 안에서 조직화해 버리니까 이 책에도 자주 나오는 서스펜드 함수점 에지 플로우가 이게 엄청 많이 쓰게 돼. 다 플로우로 그거야. 플로우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코르틴 스코프 전염성이 플로우 전염성으로 바뀌어요. 중단을 보면 다 플로우로 고치고 싶어져. 플로우 생태계를 밀어넣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 실제로 훨씬 더 편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플로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이거 뭐야? RX 쓰는 것처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코르틴 스코프를 쓰니 플로우 선택으로 들어와. 그냥 차라리. 그다.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이야. 코르틴 스코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나중에 얘네들이 깨달았나 봐. 근데 사람들이 이 플로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RX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는. 중단 함수를 핀퐁 친다는 이 아이디어가 이게 굉장한 아이디어. 전혀 RX와 다르지. 얘는 중단 함수를 조직화하는 방법인데 코르틴 스코프를 조직화하는 게 후졌다고 생각해서 어떤 놈이 이걸 생각해냈나 봐. 그래서 결과적인 모양이 RX하고 비슷한 거지 내포된 의미를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요. 서스펜드를 조직화할 때 훨씬 더 좋다. 서스펜드는 코르틴을 조직화할 때 얘가 훨씬 더 좋아. 그리고 플로우는 생성할 때 뭐다? 서스펜드 상황이 아니다. 아, 이것만 해도 플로우 생성 쪽에서는 서스펜드가 아니잖아. 이것만 해도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이것만 이렇게 끝났는데 컬렉트가 런치 상황인 거잖아. 컬렉트가 서스펜드 상황인 거지. 플로우를 만드는 상황은 서스펜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팩토리로 다 껴놓거나 컴페니 오브젝트에 플로우를 미리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 이것만 해도 어디야? 변수에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다니까? 역시 코르틴 X에 나오는 코르틴 스코프는 쓰레기야. 안 써. 자, 플로우로 이사 갑시다. 잘 생각해보면 다 플로우로 이사시킬 수 있어요. 코르틴 스코프 상황은 전부 다 플로우로 이사시킬 수 있어. 구조화된 코르틴은 다 플로우로 이사시킬 수 있어. 그게 제 결론이에요. 플로우를 여러 번 쓰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야. 런치하고 어싱크 따위 필요 없다. 딱 다 플로우로 가르면 된다. 게다가 플로우는 호환서도 좋잖아. 어떤? 스프링 플럭스도 플로우가 호환되고 수많은 비동기형 프레임워크들이 자바에서 컨버팅하면 다 플로우 호환으로 만들어주고 그렇다. 플로우가 짱이다. 안드로이드 점점 플로우 쪽으로 라이브러리가 변하고 있고 미래는 플로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요. 제가 다음 주도 미팅이 있든 뭐하든 무조건 할 테니까 26장부터 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감하겠네.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많이 여쭤봐도 됩니다. 그 테스트할 때 RxJS에서 테스트하는 방식 있잖아요. 네, 약간 있어요. 뭐죠? 알아요. 그거는 안 쓰나요? 별로라서 잘 안 쓰나요? 음, 저는 별로였어요. 근데 뭐 저, 다들 저도 좋아하긴 하지. 저도 별로였어가지고. 음. 근데 맞잖아. 잘 안 된다고. 나는 해보면 그 방식의 테스트를 구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잘 안 돼. 뭔가. 게다가 플로우는 적극적으로 사이드 이펙트를 권장하잖아. 오니치, 캐치, 오니치, 캐치 막 이런 지랄이 막 포함돼 있잖아, 안에. 그러니까 진짜로 애들이 써놓은 플로우 코드를 봐도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랄같이. 그게 없이 매끈하게 파이프라인이 된다는 가정하에 되어 있는 RX든 플로우든 이 테스트 프레임워크들이 잘 안 맞아. 어려운 시나리오가 돼버려. 그냥 내 플로우 돌리고 컬렉트나 오니치에다가 어설트 거는 게 나는 마음에 들더라 이거야. 사이드 이펙트 최대한 안 하는 거를 지향하지 않으세요? 대표님은? 뭐야? 저는 사이드 이펙트 대왕이라고. 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머인데. 아, 여러분 참고로 객체지향이라는 건 상태를 은닉하고 바깥쪽에 캡슐화되어 있는 메소드를 표현한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의하고 있죠. 저도 그 정의에 동의해요. 그게 뭐지? 오직 상태를 변화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잖아. 상태를 변화시킨 방법만 캡슐화된 거지. 즉 사이드 이펙트 대망이라고 쓰지. 객체지향 자체가. 음, 근데 보통 테스트 대상인 플로우는 네. 핫 플로우라서 테스트 돌릴 때 종료 시점을 설정하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거는 조합수에 대한 문제와 비슷한데 함수가 무한히 많은 인자를 받을 때 어떻게 테스트해요? 예를 들면 내가 덧셈 함수를 만들었는데 덧셈에 들어갈 수 있는 제수와 피제수의 조합은 무한하잖아.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은 테스트 작성해야지 이걸 테스트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어렵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 이두박근이라고 불리는 기준을 세워서 경계값, 예외값, 널값 뭐 그 기준들 있잖아. 그거만큼 테스트하면 다 했다라고 본단 말이지. 그거 뭐냐면 결국엔 진리표를 세워서 진리표 케이스 커버하면 다 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무한한 스트림을 갖고 있는 플로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케이스를 테스트해야지 끝나는지를 먼저 진리표 집합을 정의하는 수밖에 없어. 모든 테스트는 다 마찬가지. 진리표 정의에 성공하면 테스트가 단 세개라도 원래 이 함수는 그 세개밖에 안 일어나는데 이런 테스트는 100% 테스트된 거고 아무리 테스트 케이스를 200만 개, 300만 개 만들었어도 걔가 진리표를 커버하지 않는 이상은 테스트 숫자가 많다고 테스트가 커버된 건 아니지. 심지어 코드 커버리지 100% 달성해도 소용없어. 그건 단지 그 이프문 분기에 따라서 그 코드가 흘러갔을 뿐인 거지. 그래서 세상 중요한 거는 진리표를 짜는 거예요. 이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파라미터의 값의 종류가 아닌 논리적인 분기를 통해서 진리표를 그리는 수밖에 없다. 원래 진리표의 의미는 부울린 값 조합의 분기표지만 값에 대한 분기는 중요하지 않고 논리적인 혹은 컨텍스트적인 의미에서의 입력과 출력의 조합수를 미리 완전히 정의하고 그거에 맞는 테스트를 짜는 수밖에 없는 거지. 안 그럼 테스트는 영원히 숫자가 많아도 커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 주도 개발을 굉장히 하찮게 보고 있습니다. 말이 돼? 우리가 짤 프로그램에 대한 경우의 수도 모르면서 걔 테스트 짜가면서 경우의 수를 인식하겠다고? 말이 되냐고. 뭘 짠 거야. 아니 당연히 언제나 커버리지 100%에다 테스트는 항상 그 프로그램을 대표하고 있겠지. 단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도메인을 100% 커버하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 뭘 짠 거냐고. 원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5가지 경우의 수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 함수를 짜야 되는데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하면 3가지 케이스밖에 안 커버하는 프로그램이 커버리지 100%에다 테스트 3개로 돼 있을 거야. 이게 말이 되냐? 나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어. 그 켄트백은 애자일 개발론에 의해서 야 네가 5개를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 3개 되는 거 해봐야지 4개 되는지 아니 뭐 우리를 어디까지 병신으로 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지. 내가 만들 게 5가지 경우의 수인지도 모르고 짜는 그 상황을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성님의 그 연속되어 있는 무한 스트림에 대한 것들도 말이 무한인 거지 무한으로 오는 값을 분리해서 어떤 값이다라고 확정짓지 못하면 그 무한 스트림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사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마감하고 제가 그 사이에 교환은 보강해서 24장은 추가해가지고 최종 교환을 올려드릴게요. 24장에 아까 말했던 쉐어드하고 스테이트하고 있었잖아요. 그 2개는 제가 추가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긴 시간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